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진행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쟁에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호남 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설에 휴일에도 제설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과 농작물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 이래 광주 방문 일정을 공개하면서 불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영장 청구 가능성 등 검찰의 대응 시나리오를 짚어봅니다. 태영호 의원실과 기자의 명의로 외교안보 전문가에게 피싱 이메일을 보낸 범인은 북한 해킹 조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의 원전 설계 도면을 빼갔던 그 조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매년 돌아옵니다만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죠. 사실 지난해엔 성탄절 느낌도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성탄절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이미 어제부터 도심 곳곳은 이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성탄절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윤경 기자. 네, 서울시청 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인데도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광장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광장 한켠에 마련된 스케이트장에는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탄절 트리 장식과 함께 화려한 조명쇼가 열리는 야경 명소에도 추억을 남기려는 가족과 연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곳에는 안전요원이 투입돼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얼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굉장히 추위가 매서운데요. 한강에서는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결빙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성탄 한파에도 개장한 한강공원 눈썰매장에선 자녀들과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추위도 잊고 방어 낚시를 하고 이글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기랑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만들고 있었어요. 행복하고 너무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경북 봉화군에선 산타마을 축제가 열려 마을 전체가 빨간 지붕으로 탈바꿈했고 루돌프와 산타 조형물도 세워졌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구나 하는 거 잘 느낄 수 있어서 애기랑 되게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열린 성탄 축제에 전국 곳곳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광장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저희 같은 방송사들은 크리스마스에 명동성당 등에서 열리는 성탄 예배를 보도해드리곤 했는데 인원 제한 없는 미사와 예배를 전해드리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성당과 교회에서도 모처럼 많은 신자들이 모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했습니다. 종교계 표정은 이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영하의 강추위에도 많은 신자들이 모인 명동성당 앞.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구유 예절을 시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 대축일 미사가 시작됩니다. 인원 제한 없는 성탄절 미사는 코로나19 확산 후 3년 만으로 명동성당 내부는 모처럼 만에 많은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정에 이어 정오미사를 집전한 정순택 대주교는 전쟁의 참화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은총이 내리길 바란다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우리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하고 있는 배타와 배척, 대립과 대치를 넘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울 대형교회에도 많은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순복음교회는 오전 7시를 시작으로 오늘 하루만 6차례 성탄절 축하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한평생 겸손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성탄절에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흘 동안 호남과 서해안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죠. 주민들은 오늘도 제설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눈이 거치고 난 뒤 정확한 파손 상황이 집계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전북 산간 지역의 한 마을. 주민들이 눈 덮인 집 앞을 삽과 넉가래로 밀고 퍼냅니다. 사흘 내내 추웠는데도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일 큰 눈을 맞아본 거죠. 어제까지 그냥 아주 힘들게 3일 동안 눈만 치웠습니다. 축사 지붕이 무너진 곳에는 소들이 흰 눈을 뒤집어 썼습니다. 60cm 넘는 폭설로 철제 구조물로 된 이 비닐하우스는 폭삭 무너졌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정성껏 블루베리를 심어온 농민은 막막할 따름입니다. 감당이 안 되죠. 새로 또 짓고 하려면 이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심정이죠. 호남 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설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도 500km를 달려와 제설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제설차 7대가 투입돼 곳곳에 쌓인 눈을 쓸어냅니다. 직원들은 60cm, 70cm는 뭐 고견마루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뭐 다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 여기 와서 그래도 무난하게 이렇게 제설 작업을. 호남 지역은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280여 동, 축사 80여 동 등이 파손된 걸로 집계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성탄절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쟁에 지치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자고 세계를 향해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전날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무차별 포격에 나서면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이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수천 명의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존엄과 자유를 짓밟는 전쟁을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지친 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Sempre le principali vittime della voracità umana sono i fragili, i deboli. 교황의 걱정에도 지구 한쪽 편에선 포탄이 날아다녔습니다. 러시아가 성탄절 전날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 포격을 가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극심한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는 춥고 어두운 성탄을 보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선 국기 색깔로 꾸며진 소박한 트리가 거리를 밝혔지만 트리를 세우지 않기로 한 도시들도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기적을 만들고 있다며 국민들을 독려했습니다. І разом згадаємо ранок 24 лютого. згадаємо, скільки пройшли. 외신은 우울한 성탄을 맞았어도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항전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국면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대표 경선 룰은 당원 투표 100%로 확정이 됐고 선거 전반에 관리할 선관위원장에도 유흥수 당 상임 고문을 내정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관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예정돼 있어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 전망입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유흥수 상임고문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상임고문은 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치안본부장과 주일 대사를 역임한 입법과 행정, 외교 분야 전문가입니다. 유 상임고문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친윤도 반윤도 아닌 중윤이라며 당권 주자들과 친분도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뽑아낼 수 있도록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제일 최선의 일이 아닌가.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 뽑는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을 마친 국민의힘은 내일 3월 8일로 내정한 전당대회 날짜와 선관위원장 선임을 의결해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당권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본격적인 당심 잡기 경쟁도 시작됩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는 27일, 권성동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안철수 의원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는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그날인데요. 사실상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새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가 턱 밑까지 조여오자 호남과 친문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시나리오를 따져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NS에 올린 다음 주 일정입니다. 27일 전남을 시작으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28일에는 광주 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새해 첫 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방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새해 전국 구상 등 조언을 듣기 위해 방문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성탄절을 맞아 올린 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사법 리스크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피 투어 중단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십시오. 그것이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가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무조건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갈 일이 아니다며 당당하다면 나가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에 출석을 통보했죠. 오늘로 3일 남았습니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어떤 카드를 꺼낼지 법조 출입하는 주원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보면 출석하지 않을 그 기류가 역력한데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먼저 소환 통보 다음 날 검찰이 사전 조율도 없이 소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28일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예. 검찰은 법대로 주요 피의자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데 결국 이 대표를 야당 대표가 아닌 일반 피의자로 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앞으로도 일정 조율 없이 통상 절차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한두 차례 더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두 차례 더 소환을 통보했는데도 이 대표가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이 대표가 현재 거대 야당 대표라서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이 대표는 100억 원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죄가 나오면 10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중죄입니다. 예. 여기다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중에 소환까지 불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법적으로만 따지면 충분히 영장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회기 중에는 의원 절반 이상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만 이 대표 구속이 가능합니다. 현재 임시국회회기가 다음 달 9일 종료가 되긴 하는데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추가로 또 임시국회를 열 수 있습니다. 민주당만으로도 국회회기를 계속 늘릴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데도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이 지난번 허위사실 유포 수사 때처럼 이 대표를 서면 조사를 하거나 아예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공을 국회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는 법에 따른 것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국회가 책임져야지 검찰의 문제는 아니라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 대표 측이 송환에 응할 수도 있는데요. 검찰이 이 경우에는 그래도 이 대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소환에 응해 도주 우려는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표가 길고 깊은 겨울에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이 긴 겨울을 어떻게 지날지 또 여기에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5월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기자, 국립외교원 명의로 외교안보 전문가 890여 명에게 피싱 이메일이 발송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메일을 발송한 건 북한 해킹 조직이었습니다. 경찰은 8년 전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했던 바로 그 조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7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발송된 이메일입니다. 태영호 의원실 비서라며 전날 열린 세미나 참석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 첨부된 파일을 작성해 다시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보니 이 이메일은 북한 해킹 조직이 정보를 빼내기 위해 보낸 피싱 메일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피싱 메일을 보내면서 저의 의원실 보좌진이 보낸 메일인 줄 알고 직접 보좌진들에게 확인까지 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은 국립외교원과 기자를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를 열면 포털 사이트와 똑같은 모습의 사이트가 열리는데 이곳에서 로그인하면 계정 정보가 그대로 북한 조직에 넘겨졌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 890명이 이메일을 받았고 이 중 49명이 정보 유출 피해를 봤습니다. 악성 코드에 서버가 마비된 국내 업체 2곳은 북한 해킹 조직의 협박에 못 이겨 모두 255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 2014년 한국 수력원자력을 해킹했던 김숙희와 동일 조직입니다. 북한에서는 백신을 왁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왁신이라는 걸로 인터넷 서핑을 했었던 기록이. 경찰은 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쯤 군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월북몰이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실장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그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2주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구속한 지 엿새 만에 기소했습니다. 주요 피해자는 구속기한 20일을 꽉 채우고 기소했던 것과는 달리 신속하게 재판에 넘긴 것인데 당시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 부심 기회를 박탈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는 첫 재판인 1월 20일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올해 안에 서해 피격 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표류했을 가능성이 담긴 군 감청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 전 실장을 추가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의 보고를 받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첩보 삭제와 월북몰이의 최종 결재권자는 서 전 실장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북한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신형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기 위해 발사장을 개조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위성 개발이라고 주장하며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 공군은 이를 정밀 탐지하기 위해 단 3대만 보유하고 있는 특수정찰기
코브라볼을 일본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프랑스의 지구 관측 위성이 촬영한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의 모습입니다. 기존에 있던 수직 엔진 시험대의 동쪽에 새로운 구조물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고체 연료를 쓰는 신형 ICBM의 로켓 모터를 시험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쓰는 ICBM은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할 필요 없이 불시에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개발에 몰두하는 대표적인 전략무기입니다. 현재 고체 엔진 미사일을 단거리만 보유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고체 연료화할 경우 발사 징후 탐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대해 위성 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북한의 주장이 거짓임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와 미사일 개발 동향 파악을 위해 지난 22일 특수정찰기 코브라볼을 일본 가데나 기지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코브라볼은 미 공군이 단 3대만 보유한 정찰기입니다. 또 미 공군은 지난 19일 한반도에 출격시켰던 핵폭격기 B-51을 곧바로 괌 기지로 복귀시키지 않고 22일까지 한반도 주변에 머물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틀 전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쿠르드족을 겨냥한 무차별 총격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자동차를 부수고 불도 질렀는데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총격 용의자는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진술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성당 쿠르드족 시위대들이 주차된 차를 뒤집으며 환호합니다. 불을 지르기도 하고 깃발을 흔들며 행진도 합니다. C'est passé aujourd'hui, c'est que un attentat terroriste est survenu 10 ans après le triple assassinat des militants kurdes. 시위가 과격해지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합니다. 이날 체포된 시위대는 11명, 경찰관 30여 명과 시위대 1명이 다쳤고 사건이 발생한 파리 19의 일부 지역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Des riverains et des habitants de ne pas se rendre dans le quartier, à ceux qui sont chez eux d'y rester pour le moment. 이틀 전 파리에 있는 쿠르드족 문화센터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최소 3명이 숨졌고 1명은 중태입니다. 용의자는 스스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밝히며 쿠르드족 공격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A racially motivated attack a year ago at almost the same time last year. He was held in jail for the last year and 11 days ago he was released.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와 이라크 등에 퍼져 살며 독립 국가를 추진해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은 공인중개소의 직격탄이 됐습니다. 문을 닫거나 쉬는 공인중개사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여파는 이사나 인테리어 업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6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이지만 이사하는 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줄었죠.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사달차, 이삿집 그런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인근에 중개업소가 많지만 거래는 물론 상담 전화도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무에 직원도 다 그만두죠. 상반기까지 있었고 하반기부터 없었어요. 실제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 부동산 거래 시장에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새로 문을 여는 공인중개업소보다 문을 닫거나 쉬는 곳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폐업이나 휴업을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새롭게 문을 연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새로 문을 연 중개업소는 전년보다 약 25% 줄었습니다. 지금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업을 하나를 또 별도로 지금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많고 밤에 대리운전을 뛰는 사람들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급격한 거래 위축은 이사와 가구,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다음 달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 부동산뿐 아니라 증시와 가상화폐 등 자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또 금리는 올라가다 보니 돈은 은행 예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5대 은행의 정기 예금액이 166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 5에서 6%대 예금 상품까지 쏟아내며 치열한 금리 경쟁에 나섰던 은행들. 시중 자금은 빠르게 은행권으로 흡수됐습니다. 이번 달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21조 원. 지난해 말보다 166조 원 늘었습니다. 5대 은행을 포함한 전체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올 들어 10월까지 186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엔 2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수익률이 급감하면서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기준 은행 정기예금의 절반 이상이 연 4% 넘는 금리를 내걸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주는 금융상품에 돈이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덩달아 뛰고 저축은행과 증권사 같은 이금융권에는 시중자금이 흐르지 않아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위험 자산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 유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금융권의 부실 위험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금리 경쟁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정기예금에 뭉칫돈이 쏠리는 영머니 무브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요즘 전해드리는 경제 뉴스는 암울한 소식이 줄을 잇는데요. 우리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업계도 한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환경인데 경쟁력을 받쳐줄 것으로 기대했던 반도체 특별법도 반쪽짜리가 되면서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경 기자가 위기에 빠진 K반도체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6월 주당 6만 원 선이 무너진 뒤 5만 전자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삼성전자 주가. SK 하이닉스도 8만 원이 깨졌습니다. K 반도체를 이끄는 두 기업의 현재입니다.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1조 5천억 원으로 낮춰 잡았고 SK 하이닉스는 4분기에 적자로 돌아선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4년 만에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투자는 올해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였던 08년, 09년의 버금가는 투자 축소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반도체를 안보와 직결되는 무기로 보고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We're going to be the supply chain. The difference is going to be we're going to make that supply chain available to the rest of the world, but we're not going to be held hostage anymore. 미국은 반도체 시설 확장 등에 5년간 약 68조 원을 지원하는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켰고 중국도 187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U와 일본까지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원에 인색한 실정입니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리는 데 그치며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반도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K 반도체를 구할 법안마저 누더기가 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스스로의 기술력에 의존하며 자력갱생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민간 중심의 어떤 산업 경쟁력 강화 이런 쪽을 추진한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글로벌 반도체 혹한기에 K 반도체가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부터 대입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이과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문이과 통합수능에서 수학이 국어보다 어렵다 보니 이과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문과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당국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피해를 보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능 직후 열린 현장 입시 설명회의 최대 관심은 수학이었습니다. 국어가 전년보다 다소 쉬워진 데 비해 수학은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대입에서 수학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겁니다. 과목 간 표준 점수 최고점 차이가 올해 좀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과생들이 상위권 대학 문과로 상향 지원할 여지가 커진 겁니다. 문과로 가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문과 교차 지원하면 조금 학교가 올라가더라고요. 한 입시학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치른 이과 수험생의 54%가 인문계열 교차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작년보다 9%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이과생의 교차 지원에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과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학교가 내려가거나 불합격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전체 대학 정원의 22%인 76,682명을 뽑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미사와 예배에 참석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안내견도 입양하고 치료를 약속했습니다. 황선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유년 시절 다녔던 교회를 찾아 50년 전 앉던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유년부 출신인 줄. 윤 대통령은 예수는 모든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며 이웃사랑의 첫째는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고 저도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약자를 보호한 예수의 정신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담겨 있다며 특히 노동자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정책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기조와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성탄절을 맞아 치료가 필요한 은퇴 안내견을 입양했는데 대선 후보 시절 당선되면 봉사를 마친 안내견을 보살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저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낮은 곳을 향한 이번 성탄절 메시지가 새해 신년사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생방송 대국민 메시지 등 다양한 신년 인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신현영 고위공무원에도 갑질입니다. 네.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했다는 정황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그런데 고위공무원에게 갑질이라 이거는 또 다른 의혹입니까? 네, 저희가 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이 신 의원이 참사 현장에서 할 일이 없다면서 15분 만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었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할 일이 없다면서 15분 만에 다시 이태원 현장으로 되돌아왔는데 그때 이동 수단이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차였습니다. 당시 이 직원 차량을 운전한 건 이 병원 직원이 아니라 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병원 직원 차량을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운전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현장에 나갔던 복지부 실장급 1급 공무원이었는데요. 이 신 의원의 당일 새벽 동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참사 당일에 신 의원은 남편과 함께 집 앞에서 이 명지병원 닥터카를 타고 새벽 1시 45분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을 하고요. 이 SNS용 사진을 찍고 15분 만인 새벽 2시쯤에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갔는데 여기서 15, 20분 후에 다시
이 복지부 1급 공무원 A 실장에게 운전을 시켜서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차량을 타고 이태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닥터카, 장관 관용차 또 중앙의료원 직원차를 차례로 갈아타면서 이동한 거죠. 보건복지부 실장이면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무를 위해서 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복지부에는요, 이 실장급 1급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네. 이 A 실장은 이 이태원 참사 당일 당시 의료처치 등을 총괄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응급의료 처치를 총괄하기 위해서 나간 고위공무원에게 그 운전을 시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밝혀야 할 의혹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대상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데 이 골든타임에 관용차로 이동을 고집하다가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이 문제가 됐었죠. 이 국정조사위원이었고 또 골든타임을 늘 강조했던 신 의원이 참사 당일 수행비서에게는 택시를 타고 현장에 오라고 했고 본인은 닥터카와 장관 관용차 또 중앙의료원 직원차로 이동했다는 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당시 왜 그랬는지 물어보려고 이 A 실장과 신 의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었는데요. A 실장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신 의원은 해당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A 실장에게 확인해보길 바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A 실장은 주변에 당시 현장에 있는 복지부 차관을 태우러 가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송원 기자 취재까지 더해서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신현영 고위공무원에도 갑질의 느낌표는 선택적 진실규명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 참사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밀어붙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민주당 소속 의원의 갑질 의혹이 나오자 침묵하거나 이 도우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사실상 신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만약 신 의원이 아닌 여당 의원이 이런 논란을 일으켰다면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태도였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노웅래가 시금석입니다. 예,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이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이제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곧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169석 의석만으로도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당초엔 무기명 투표, 즉 익명이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상당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많았었는데요.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같은 방탄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가 민주당 기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즘 실제로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노 의원은요,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면서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적극 접촉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민주당 파괴 공작에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그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넘어올 수 있다는 그런 점도 가만히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검찰 분위기는요, 이 대표가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고 또 혐의가 중대한 만큼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필요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도 이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노 의원만 가결시키고 이 대표를 부결하는 건 명분도 약해지기 때문에 노 의원 체포를 막자는 기류가 커지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모두 가결이 됐었죠. 네, 21대 국회에서는요. 민주당 정정순 의원, 또 무소속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모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장관의 임무인 만큼 직접 국회에 나가 노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노웅래가 시금석의 느낌표는 방탄 국회 시험대로 뽑아봤습니다. 이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이 강화되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이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방탄 민주당 이미지를 또다시 감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민주당이 한 몸이 되어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의 개막 후 연승 행진이 오늘 멈췄습니다. 16연승을 노렸지만 인삼공사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현대건설 양효진의 깔끔한 블로킹. 1세트를 허용한 인삼공사는 이소영을 앞세워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2, 3세트를 챙긴 뒤 현대건설의 끈질긴 승부욕에 4세트를 다시 내주고 승부를 5세트로 넘겼지만 최적에서는 인삼공사가 더 강했습니다. 이소영의 스파이크가 현대건설 진영에 꽂힙니다. 세트 스코어 3대2. 길었던 경기에 마침표가 찍혔고 현대건설의 연승 행진이 개막 이후 15연승에서 끝났습니다. 인삼공사 이소영은 26득점 3블록으로 같은 26득점을 올린 외국인 선수 엘리자벳과 함께 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에다 디그를 무려 25개나 성공. 수비 전문 선수가 뛰는 경기에서 양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베테랑 황현주가 힘을 내봤지만 허리 부상 중인 외국인 선수 야스민의 공백이 꽤 컸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지난 시즌 27승 3패, 승점 80으로 역대 단일 시즌 최다승, 최다 승점 기록을 세웠고 V리그 최초로 한 시즌 10연승 이상을 2번 달성한 현재 여자 프로배구 최고의 팀입니다. 올 시즌에도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대단한 기록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성탄절인 오늘도 영하 10도 안팎의 최강 한파와 함께했습니다. 서울의 한강도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고요. 곳곳으로 동파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9도, 대전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대구가 영하 6도, 전주는 영하 7도를 보이겠고요.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눈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지나겠는데요. 다만 도로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고요. 주 중반에는 중서부 지역에 또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소환 통보한 28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는 전격적이라기보단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이 여러 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소환 통보는 또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금요일 강원도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가족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중범죄 의혹이 있다 해도 본인의 여러 범죄 혐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떳떳한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